안녕하세요. 프라임101 대표 이철용입니다. 우선 우리 강지훈 원장의 수학상 두 번째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아이들이요, 고등 선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등학교에 실제 가서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함일 텐데요. 강지훈 원장의 본론 설명에 앞서 실제 고등학교 갔을 때 1등급이 무엇인지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요, 인근 학교의 내신 분석표 중 난이도와 평균적인 등급 컷을 최근 가장 핫한 4개의 교만 발췌하였습니다. 자, 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중 1은 수포자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난이도 중 2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유형 문항, 즉 숙련을 기본으로 하는 문항이 되겠고요. 난이도 3은요. 자, 이해도를 기반으로 하여 생각가서 맞추는 응용심화 문항, 중킬러 문항이 되겠고요. 그런 문항들을 복합적으로 사고해서 맞춰야 되는 난이도 4, 자,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은 한 번 아이들이 고사를 볼 때요, 25문항을 평균적으로 본다 치면 1년이면 100문항이죠. 따라서 1년 중 출제된 문항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중요한 3, 4레벨을 편히 보시라 제가 3, 4만 합친 %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요, 평균적인 등급 컷은요 이렇습니다. 학교마다요 학풍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내는 스타일대로 출제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학풍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길게는 3년, 5년, 뭐 짧게는 1, 2년에 자, 최근 데이터를 갖고 등급 컷을 평균 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치 빠른 학부모님들 벌써 아셨죠? 아, 3, 4 난이도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받을 등급의 컷은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숙명여고 3, 4레벨 출제 빈도 21%, 자, 중상고 38% 이렇게 써 있으면요, 아, 숙명여고보다 중상고가 어렵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상고 4레벨 문항, 즉 킬러 문항 5%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년에 4번 시험 중 5문항이 출제된 거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평균적으로 한 문항 정도가 킬러로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중상고는요 대치동 전체 학교 중에 가장 어려운 한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죠? 자, 휘문고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휘문고도 아닙니다. 휘문고는요 객관식 마지막 2문항이 매우 어렵고 서술형은 쉽지만 서술형 채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고요. 따라서 가장 어려운 학교, 가장 쉬운 학교보다는 자, 아이들에 속해 있는 이 3, 4레벨의 비율로 그때그때 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좀 설명을 볼게요. 자, 5%죠. 그러면 한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시험 볼 때. 그러면 자, 지금 등상고의 1등급 컷은 80점 정도로 추정할 때, 자, 제일 어려운 그 한 문항을 틀렸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자, 한 문항은 틀려도 1등급은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 4가 합친 %가 38%입니다. 그러면 자, 3등급 컷을 잠깐 보시면 70점 정도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중상고에 진학하여서 3, 4레벨 문항을 다 틀리게 되면 우리 아이는 3등급도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학교별로 3, 4레벨에 출제되는 빈도와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정리되시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레벨 문항, 숙련과 이해도로만 구성된 이 문항까지만 중학교 때 하면 된다. 자, 3, 4레벨은 고등학교 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자,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자,
3, 4레벨 문항은요. 1, 2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자, 사고하거나 복합사고해서 맞출 수 있는 문항입니다. 즉 중학교 때 선행 공부를 할 때 이미 학습 방식, 학습 태도, 그 다음에 사고하는 습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어느 쪽으로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길러지는 것이지 중학교 때는 숙련만, 고등학교 때는 사고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3, 4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자, 프레임 101 강지훈 원장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아닌 경우엔 아이가 혼자 꼼꼼히 공부를 해서 못 풀겠는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혼자만의 고민과 사고의 시간으로 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것들이 바로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학교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서 이 3, 4레벨의 문항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보다는 해결을 위한 사고 수준을 높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부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내신으로만 설명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능으로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응용심화 준킬러 킬러 문항과 결국 등급 컷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우리에게 유용한 등급 1, 2, 3등급을 맞으려면 반드시 아이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수능도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고3 아이들부터 수능 수학이 좀 개편이 되었죠. 자,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또 개편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진 않겠으나 자, 출제 형태, 방향은 계속적으로 바뀌니까 자, 여기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자, 몇 가지 키포인트만 찝으면 자, 수원수투에서 공통문항 74점이 출제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기하, 학, 통, 미적분 중에 선택을 해서 8문항 26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선택이 매우 쉬워요. 자, 제가 어떻게 쉽다고 얘기하냐면 올해 고3 아이들이 3월, 4월 두 번의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자, 3월, 4월 두 번의 모의고사 분석 결과 선택은 굉장히 쉽더라. 이제 준킬러 킬러 문항, 즉 등급을 결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다 수원수투에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보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의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니 자, 객관식 마지막이 15번, 그 다음에 단답형 마지막 두 문항 21번, 22번이 세 문항이 킬러로 출제되었고요. 자, 준킬러 문항은 단답형의 끝에서 세 번째인 20번, 그 다음에 객관식의 끝에서 두 번째인 14번,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만 마지막 30번 이렇게 킬러와 준킬러 문항이 6문항 혹은 선택에 따라 5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보정 점수를 통한 표점을 일렬로 세워서 자, 3개의 선택 과목별로 이제 성대가 산출이 되는데 자,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미적분 선택자의 1등급 컷은 80점이었습니다. 80점. 자, 예전에 이과 선택은 뭐 92점, 88점 뭐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등급은 좀 더 평이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문이과의 진학에 따라서 예년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예전의 이과 1등급을 지금의 1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제가 중학생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요. 결국 그런 수능적인 어떤 입시보다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수능에서 5개 혹은 6개의 킬러와 준킬러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킬러와 준킬러의 6문항의 곱은 총 24점이 된다. 자, 제가 아까 3월 모의고사의 1등급 컷은 80점이라고 했죠. 즉 킬러와 준킬러 중에 하나 혹은 안정적으로 2개는 맞아야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즉 아까 내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준킬러 킬러 문항을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선행 및 고등학교 가서의 현행 등등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사고하는 습관, 즉 혼자서 돌파하고 고통스럽지만 참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자, 사고력 배양의 학습 습관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궁금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맞냐? 우선요, 선행 진도 얘기인데요. 자, 예비고1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비고1 기준이라면 지금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이 되겠고요. 중2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이 되겠죠. 우선은 선행 진도를 많이 나간 친구들, 즉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다 마치고 온 친구들 중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던 사고력 학습에 대한 습관과 태도, 그 다음에 사고력에 제대로 배양되어 있는 친구들이 바로 내신과 수능에서의 1등급이 가능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3월 1일부로 이 프레임101이라는 학원을 강지훈 원장이랑 같이 오픈하게 되었어요. 자, 사실 저는 지난 12년간 대치동 이것이 수학이다 학원의 원장이고요. 네, 지금도 원장입니다. 네. 제가 강지훈 원장과 이 프레임101을 만들면서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이것이 수학이다 고등부에서 구 아카데미아 강지훈 원장이 가르쳐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고등부에 입학했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제대로 선행 공부를 했구나. 정말로 사고력을 익혀 올라왔구나. 자, 고등부 필드에서 어려운 문제, 응용 심화 문제, 준킬러, 킬러를 훈련시키는 게 너무나 용이하다. 이들은 정말 제대로 배워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지훈 원장한테 컨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고력 기반의 제대로 된 선행학원을 만들고자 자, 프레임101이 출발되었고요. 이런 프레임101 101가지 사고 프레임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101가지 사고 프레임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초를 만드는 기초적인 로직과 구조예요. 그 로직과 구조를 갖고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사고의 흐름을 수학적 학습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지훈 원장과 더욱더 좋은 아이들이 올바로 선행할 수 있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자, 선행학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본론 프레임101의 강지훈 원장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임101 강지훈 원장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꼭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는 데서부터 제대로 된 선행은 시작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앞에 사실 이미 너무 빨리 답이 나왔죠. 네,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답에 정확한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에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중등수학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중등 1학기를 수학에서는 무엇라 부르냐면요, 대수라고 부릅니다. 대수 하면 좀 어색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읽으시면 좋은데 바로 수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막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우는 대상이 존재하고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단계가 나뉘어져 있으며 매 단계마다 학습 목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 인해서 바로 질문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중등수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등수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횡적 구성, 두 번째가 바로 다 처음 배우는 수학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횡적 구성 하면 좀
또 어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횡적 구성이란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것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학을 한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1학기를 들어가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3월에는 다 같이 수를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할 거 없이 다 수를 배우게 될 거고요. 3월 말이 되면 식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학기의 말미에는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게 바로 중등수학 1학기의 첫 번째 특징인 횡적 구성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선행의 관점보다 사실은 중학교 생활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중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어떤 성장의 시기가 있잖아요. 바로 사춘기죠. 사춘기가 사실 세게 오는 친구들은 우리 학습을 유지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에서 사춘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수학에서 커다란 높은 벽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등수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빠짐없이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는 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춘기로 인해서 특정한 시기가 빠졌다면, 비었다면 반드시 채우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우리 중등수학 자체에서 이거를 익히는 가치라면 고등 선행과의 관점에서 중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배우는 수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고등수학의 목차를 한번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연산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고등수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다시 배우는 수학입니다. 처음 배우는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는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오고요. 항등식 미정계수 나머지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실수는 중학교 3학년, 아래쪽에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자, 배웠던 거를 또 배우는데 처음 배우는 것과 질문이 같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선행을 공부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단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배우는 수학이라는 거죠. 자, 대수의 첫 번째 배움의 목적은 철저하게 뭐냐면 숙련입니다. 원래 대수는 3단계 학습법 또는 4단계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리, 숙련, 원리, 더 나아가서 구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원리는요, 사실은 숙련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과정 중에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잊어먹게 됩니다. 즉, 중학교 수학은 숙련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 유리수, 무리수, 정수에 관련된 핵심 원리들을 익숙하게 하는 그 단계, 숙련의 과정 속에 잊어먹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 수학은 반드시 다시 연계해서 그 원리를 묻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배우는 이 똑같은 내용의 수학에서는 질문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매 영역별로, 매 단계별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행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중등 수학에 배웠던 방법대로 공부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목표에 맞게 선행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등수학은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숙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등수학은 목표가 뭐냐면 원리입니다. 자, 숙련을 하는 과정 중에 잊어먹었던 원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반드시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는 방향성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등은 어떻게 되냐면 풀어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왜요? 숙련을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아이가 숙련이 잘 됐는가 확인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맞습니다. 문제 많이 내고요. 시간을 조금 주고요. 적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푸는가를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등 수학은 유형서가 필수고 오답 노트가 필수입니다. 문제를 보면 반응하듯이 푸는 게 맞죠. 그런데 고등 수학은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 수학은 뭐냐면 원리죠. 다시 말해서 처음 본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그 실력을 배양시키는 게 중등에서 고등 선행을 공부하는 학생의 기본 자세고 가르치는 사람의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등수학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하죠. 그리고 고등수학은 뭐?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수업을 통해서 또 우리 학부형님들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보고 어머님도 많이 뵙는데 어머님들이 사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적 머리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배우는 입시 수학에서 문이과 성향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저희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가 있죠. 근데 왜 못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열심히 안 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아이가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등수학은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왜요? 숙련을 묻거든요. 너가 그거 경험했냐고 묻는 게 중등수학이라면 고등수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푸는 게 아니라 한 스텝 멈춰서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조합해서 처음 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사고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어머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는요, 중등수학보다는 고등수학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어머님들께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지폴리아라는 수학자가 문제적 해결 전략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수학풀이의 5단계에 대해서 도식화시킨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요, 묻는 것을 보겠죠. 그리고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구별해내고 나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갖고 있는 자신감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고등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조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건 해석의 시간이 감히 풀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라, 어떻게 푸는지 좀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그 생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의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고등수학을 정복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실 건 뭐냐면요,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이 묻는 게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요, 이 묻는 것 조건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임 학습법을 만들었고 아주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해부터 학원 이름도 바꾸면서 제대로 프레임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지금 우리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이 뭐냐 어머님들께 말씀드리자면 프레임은 사고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처음 보는 문제라고요. 처음 보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읽고서 조건을 해석해야겠죠? 생각해야겠죠. 그 사고의 방향성을 무엇이 결정해 주느냐? 바로 프레임이 결정해 준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어디로 뛰어나갈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유형학습과 프레임학습법의 차이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형학습이라는 건 사실은 중등수학에 맞는 학습이고요. 프레임학습법이라는 것은 고등수학에 맞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내용을 사실은 학부형님께서 사실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문장이 좋아서 사실 글로 썼습니다. 자, 10개의 유형을 알면요. 사실 10개의 문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프레임을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조합적으로 보면 최소 45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여기에 일례로 문제를 하나 좀 띄워놓고요. 어머님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작년도 진선여고 8점짜리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8점짜리 배점이 제일 높았거든요. 자, 서술형으로 나온 문제였는데 제가 이 문제를 쭉 써주고 저희 이제 학원에서 수원반 이미 수학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수학기를 하는 친구들한테 한 3-4명한테 질문했습니다. 야, 이거 정답이 뭐니? 뭐 진선여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보자마자 한 5초? 한 6초 돼서 이거 정답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사실 흐뭇했습니다. 아, 내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제가 사실 오랫동안 검증해 보면서 만든 학습법이긴 하지만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됐는데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유형적으로 없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8점짜리 문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저희가 배우는 프레임 중에 39번 프레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해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근해 조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39번 프레임이에요. 요렇게 수식으로 써주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수식으로 쓰는 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칠판에 아이들에게 요렇게 써줍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역진하면, 역진이라는 건 반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얘가 A, B, C였는데 이걸 거꾸로 했더니 C, B, A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해가 바로 역수로 바뀌는 겁니다. 제 라임을 사실 딱 넣은 거예요. 역진, 역수. 그랬더니 애들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요 내용을 아는 친구들은 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냐면 얘가, 바로 ABC의 방정식을 CBA로 바꾼 방정식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아이들은 합성함수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해의 개념은 합성함수를 이해하면 좀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친구였던 거예요. 이 식이, 이 방정식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친구 자리에 x 자리에 x-5를 넣은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함수 두 개의 성질을 합한 합성함수입니다. 이거 수학 핫파트에 나오거든요. 자, 합성함수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함수 틀인데 이거 사실 제가 만든 도구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합성함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 왜 제가 이걸 떠올렸냐면 우리 아이들이 함수가 사실 어렵지 않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함수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넣고 여기 x 더하기 2 하면 막 넣고 이거 기능 뭐니? 들어가는 거에 2씩 더하는 기능이야. 막 이거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서 이렇게 함수틀을 만들어냈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0대개 하는 수가 해인데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개수가 역진하면 해가 역수라고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x 바로 이렇게 x-5를 대입한 합성함수의 구조였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수틀 2개 붙여서 합성함수로 배우거든요. 이런 모양의 함수였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0댁에 들어가는 값이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지어보면 바로 어떤 수를 대입해서 알파분의 1 되게 하는 것, 즉 x-5가 알파분의 1 되게 하는 것, x-5가 베타분의 1 되게 하는 게 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자마자 답으로서 선생님 5 더하기 알파분의 1이요. 5 더하기 베타분의 1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바로 요 지점만큼이 사실은 유형학습법과 프레임학습법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수학적 이론이 아주 든실하게 되어져 있어서 본인들이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문제가 주는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합성함수임을 이해만 하면 이런 8점짜리 문제에 굉장히 배점 높은 문제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유형학습법과 프레임학습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형학습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개 유형을 익히면 10개 풀고 끝납니다. 왜? 반응하듯이 풀었고 경험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안 만나본 친구는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 그런데 프레임학습법은 어떻다? 문제의 조건을 프레임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조건의 조합들을 다 해석해서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101개의 프레임을 익히면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리하고 준비한 게 프레임 학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프레임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바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학습법을 익히고 나서, 배우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익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부분을 띄웠습니다. 자, 크게 우리는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진 학습법을 추구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론 수업입니다. 자, 이론 수업은요. 프레임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석의 기본 문제 유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프레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프레임의 적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제가 수업을 통해서 기본 문제 풀어주고 아이들이 유제 푸는 가운데 프레임을 1차적으로 좀 체험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프레임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 연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유형 연습은 우리가 반응하듯 푸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익혀놓은 프레임을 기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서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들이 사실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프레임북과 정석을 쓸 거고요. 유형 연습에서는 제가 RPM과 센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유형서를 편집한 프린트로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심화풀이에서는 연습 문제를 풀고요. 매단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매번의 프린트는 사실 개인 오답이 붙어서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익힐 수 있게끔 배려할 거고요. 일정한 체계 수준이 끝나면 심화풀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가 아는 프레임이 생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 아이가 체득하게 하는 거라면 그게 완성된, 일정 완성된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나아간 심화사고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수학 1부터 진행되게끔 저 말고 또 다른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되게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매 단원 영역별로 모아서 진단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정석에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진단 점검 역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매 단원 일정한 수의 프레임을 배우게 되고 그 프레임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익히게 될 거고요. 그 익힘 과정이 익힌 결과물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높은 점수를 당연히 획득할 수 있게끔 제가 풀이나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결국에 유형 반복만으로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 학습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레임 학습법을 배울 때 우리가 앞에 그 큰 무슨 책을 배우고 무슨 책을 배우고 무슨 책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페이퍼 앤 제대로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매 시간 아이들에게 페이퍼를 쓰게 합니다. 페이퍼는 뭐냐면요. 사실은 그냥 흰 종이고요. 제가 앞에 판서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다 제가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정리해서 이론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과목처럼 사실은 외워놔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지. 풀어봐. 답 맞았어. 끝.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면 필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원의 배경, 그 다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 프레임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제가 칠판 수업을 통해서 다 설명해 줄 거고요. 손은 뭐다? 제2의 뇌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페이퍼를 쓰게끔 반드시 시키고요. 요거를 가급적이면 외우는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하게 되냐면요. 바로 프레임북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거 제가 사실은 다 100% 쓴 프레임북이고요. 이 프레임북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프레임을 실제 익힐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정석 기본으로 나가신다면서요. 프레임북 또 나가나요? 프레임북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이론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 설명을 아주 간단한 퀴즈 수준의 문제로 어떻게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한번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진선 요구 문제 풀어드렸잖아요. 프레임 39에 보면 근해 조건, 두 번째 보면 개수가 역진하면 그는 역수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수학상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문제로서 아주 가볍게 적용을 해보는 건데 사실 이런 형태의 해를 구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읽게 되냐면 2의 약수 중에 합이 3되는 수 찾는 거예요. 그럼 1과 2잖아요. 그럼 1과 2라는 해를 구했을 때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즉 개수가 1 빼기 3, 2에서 2 빼기 3으로 역진할 때 얘 해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실제 구해보고 비교하는 과정에 대해서 쓴 거니까 사실 문제로서는 정석이나 이런 문제 사실 어렵거든요. 훨씬 쉽게 프레임북을 통해서 배운 이론을 정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43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해가 알파 베타일 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였나요?
우리가 아까 진선요거 풀 때 합성함수 이전의 모습 보여줬을 때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이게 이론으로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5초, 뭐 3초 이렇게 돼서 아까 답을 구했다는 게 이런 수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저희 프레임 학습법, 프레임 수학에 대해서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수학상 시작합니다. 기존 반들이 다 있어서 기존 반의 경우는 수업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도로 학원 문의하시고 테스트 보고 사실은 좀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돼야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수학상 시작할 때는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중등 수학에서 완성도가 80% 이상 돼서 고등 수학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서 성실한 친구들을 모아서 거기에 잘 성실이란 토양에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수학상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수학상 새롭게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요. 월요일, 금요일, 오후 6시, 10시, 5시, 9시 이렇게 해서 주중 총 8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프레임 학습법과 유형 학습법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프레임 학습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프레임 학습법이라는 게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자, 이어지는 Q&A를 통해서 어머님들 질문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Q&A 진행하도록 할게요.